세상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과 진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금융계의 황제라고 불리던 존 피어폰트 모건이 말 그대로 미국 정부를 구해내며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철강왕 카네기와 석유왕 록펠러가 산업계를 지배하던 시절, 이들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23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당시 미국은 여전히 신흥시장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자본을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건을 만든 가족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존 피어폰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설교자였는데 손자에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물려주었죠. 하지만 진짜 핵심 인물은 그의 아버지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었습니다. 주니어스는 미국과 유럽 금융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아들을 냉철하고 침착한 사업가로 키우는데 전념했습니다. 1837년 4월 17일에 태어난 존 피어폰트 모건은 특권층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렸는데 특히 여드름 노제아라는 피부질환 때문에 코가 심하게 변형되었습니다. 1800년대에는 이런 질환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코는 점점 더 기형적으로 변해갔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흔히 보는 모건의 사진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19세기 버전의 포토샵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신체적 문제들로 인해 모건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대신 실내에서 공부하고 재무제표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솔리테어 카드 게임을 즐겼는데 이는 평생에 걸친 취미가 되었죠. 학교에서 모건은 타고난 지도자 기질을 보여주었고 선생님들에게 도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매료된 모건은 대통령과 유명인들의 사인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해 학교 논문을 쓸 정도로 강력한 리더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부모가 미국 영웅들을 소개해주려 했지만 모건은 오직 나폴레옹의 끝없는 세계 정복 욕망에만 감명을 받았습니다. 1854년 모건의 아버지 주니어스가 런던의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 파트너로 임명되면서 가족은 런던으로 이주했고 주니어스는 모건을 스위스 제네바 호수의 실리그 학원으로 보냈습니다. 학교를 마친 후 모건은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뉴욕의 소규모 은행회사에서 무급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주요 업무는 런던의 아버지에게 미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죠. 무려 33년 동안 모건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을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데 보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업 세계의 귀중한 노하우를 익힌 모건은 곧 더 큰 야망을 품고 1861년 자신만의 회사인 제2 피어폰트 모건 앤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모건은 뉴욕 상류층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어느 날 모임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멜리아 스터지스, 애칭 미미라고 불리던 그녀 역시 은행가 집안의 딸이었는데 모건은 그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 완전히 매료되었죠. 3년간의 연애 끝에 모건은 티파니에서 반지를 사서 청혼했지만 결혼 준비 중에 미미가 심한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아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건은 1861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지인 알제리에서 결핵 진단을 받은 미미는 결혼한 지 단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모건은 일에 더욱 몰두했고 이 시기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63년 3월 의회가 징집법을 제정했을 때 모건은 카네기, 록펠러 같은 부유한 사람들의 선례를 따라 $300를 지불하고 대체 인력을 보내
덕분에 징병을 피했죠. 하지만 전쟁은 너무 큰 사업 기회였기에 모건은 연방 채권 거래를 통해 각 전투의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채권 가격을 미리 예측해 큰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홀 카빈 사건에서도 모건은 변호사 사이먼 스티븐스에게 $20,000를 빌려주어 구식 소총을 개량해 재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바쁜 거래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건은 종교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맨해튼의 성 조지 교회에서 프란시스 루이사 트레이시를 만나게 됩니다. 펜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그녀와 모건은 불과 몇 달의 연애 끝에 1865년 5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죠. 9개월 10일 후에는 첫 딸 루이사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첫 아들 J.E.P. 모건 주니어가 태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의 황금기이자 기업가 시대로 접어들었고 1870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의 인구와 1인당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카네기, 록펠러, 밴더빌트 같은 강도 남작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고 여전히 런던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구세계 자본에 접근할 수 있었던 J.E.P. 모건은 월스트리트에서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33세의 나이에 세상이 그의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J.E.P. 모건이 지쳐 있었다는 점이었죠. 젊은 나이에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몸을 푹 쉬게 해주는 은퇴였지만 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니어스는 아들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마련했는데 런던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필라델피아 은행가 앤소니 드렉셀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주니어스로부터 받은 $500만 시드 자금으로 무장한 모건과 드렉셀은 1871년 드렉셀, 모건 앤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건은 금융가로서의 생애를 통해 매년 몇 달간의 휴가를 정기적으로 가졌는데 그는 종종 9개월 만에 12개월치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농담하곤 했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15개월간의 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후 J.P. 모건은 뉴욕시 북쪽 허드슨 강의 하이랜드 폴스에 368에이커의 부지를 구입하여 크래그스턴이라 불린 이 광활한 농장에서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모건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추구했고 그의 정원을 제정만큼이나 정확하게 관리했으며 직접 장미를 키우며 현관에는 최고의 꽃만을 두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인 월스트리트 23번지에서는 신년 첫날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1년에 단 한 번만 허용했죠. 이런 수준의 집중력은 은행업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데 당시 국가의 중위 연봉이 연간 $500에 불과했지만 모건은 매년 $50만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단순히 재정적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특징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다가오는 기차의 헤드라이트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묘사되었고 6피트 2인치라는 놀라운 키로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평균 남성 키보다 8인치나 컸죠. 모건은 이런 위압적인 외모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특히 철도 업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분의 사업들과 달리 철도 회사를 시작하는 데는 $1,700만에서 $3,500만 필요했는데 다행히 드렉셀, 모건 앤 컴퍼니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자금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높은 창업 비용에도 불구하고 철도 업계는 과도하게 확장되었고 여러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미국의 끝없는 성장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과도한 확장을 보았지만 모건은 기회를 보았죠. 모건은 철도 회사의 주식을 수동적으로 소유하는 대신에 투자한 철도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너무나 인기를 끌게 되어서 나중에는 모건화라고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행동주의 투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철도 회사 사장이 그의 지도력에 도전했을 때 J.E.P. 모건은 당신의 철도는 내 고객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건은 정직하고 솔직한 거래자로서 눈에 띄는 평판을 얻게 되었는데
정부 규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그는 철도의 와일드 웨스트에서 보안관으로 알려져 있었죠. 모건을 이사회에 두는 것은 방어책이었고, 이는 기업 약탈자들이 적대적인 인수를 시도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점점 더 큰 거래를 중개하며 모건은 합병의 기술을 완성했고, 그의 성장하는 평판은 회사에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라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J.E.P. 모건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지만 여가 시간에도 똑같은 열정을 기울였죠. 1882년 J.E.P. 모건은 뉴욕 요트 클럽에 가입하고 185피트의 철제 요트를 구입했는데, 그는 그것을 코르세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 배를 이용하여 도시 안에서 통근하며 기차 시간표에 구속받지 않게 했고, 모건은 허드슨 강을 오르내리며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는데, 코르세어호는 주로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의 선실은 모건의 중요한 회의를 위한 독특한 회의실 역할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철도 회사인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센트럴이 매일 싸우며 그들의 수익이 날로 줄어들고 있었고, 이 산업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영국 투자자들은 철도들이 파산에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불안해했습니다. 곧 영국인들은 매년 2,500만 달러라는 놀라운 속도로 미국 철도 주식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당시 미국 상장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철도 회사였기 때문이죠. 만약 두 개의 거대 철도 회사가 붕괴한다면 도미노 효과는 신생 미국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J.E.P. 모건은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는데, 양쪽 철도의 대표들은 양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건은 그들 두 명을 코르세어호에 초대하여 허드슨 강을 항해하며 모건의 야심찬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했죠. 평소에 독특하고 통제력이 강한 방식대로 모건은 양쪽 당사자들이 그의 조건에 동의할 때까지 부두에 정박하는 것을 거부했고, 말 그대로 철도 사장들을 인질로 잡은 셈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기로 지쳐서나마 동의했고, 이 획기적인 승리는 코르세어 협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을 중재한 대가로 모건은 10만 달러의 수수료와 철도 채권으로 100만 A인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몇 년 후인 1890년 4월 8일, 모건의 아버지 주니어스가 마차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는데, 아버지의 죽음은 끔찍한 소식이었지만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건이 아버지 유산에 수억 달러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모건에게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아마도 해방감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후로 모건은 이제 원하는 대로 투자하고 지출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하룻밤 사이에 J.E.P. 모건의 재산은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즉시 더 큰 요트를 구입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를 상당히 창의적으로 코르세어 II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 메가 요트를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설적으로 그 은행가는 묻고 있다면 감당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J.E.P. 모건에게는 인생에서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별로 없었고, 호화로운 새로운 코르세어 II는 진짜 벽난로, 고급 차이나, 참나무 패널, 풀사이즈 욕조, 그리고 중앙 난방을 자랑했죠. 요트 유지비는 연간 10만 달러에 달했지만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모건은 사무실에서 벗어나고 전보 폭격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건에게 충분한 현금이 있어 그를 떠받쳐 주었지만 시장은 곧 그의 사업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1893년 금 패닉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미국 달러는 금 본위제에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누구든지 그들의 종이돈을 실제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했죠. 20달러나 100달러 지폐 등은 본질적으로 금의 바우처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1억 달러 상당의 최소한의 금화와 금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 선을 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대중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1893년 2월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통화를 귀중한 금으로 환전하면서 정부의 금 보유량은 1억 달러 선을 훨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는 광범위한 공포
공포를 불러일으켰는데 사람들은 국가의 준비금 평가가 나빠지면서 자신들에게 미국 정부가 금을 다 써버리면 종이돈이 정말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전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 같았고 수백만 명이 이제 실업자가 되면서 대기업들은 처음에 그들을 도와준 동일한 기관, 즉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산업인 철도가 붕괴하고 있었는데 단 한 해에만 112개의 철도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미국 전역의 모든 철도 노선의 3분의 2일이 문을 닫게 되어 이는 동서해안을 가로지르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쳤죠. 당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대공황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 이름은 1929년까지 재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곧 제2피 모건은 그가 왜 아메리칸 나폴레옹으로 알려졌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될 것이었고 그는 그의 거대한 의지력을 문제 해결에 쏟아부었으며 그의 뛰어난 통합 능력자로서의 평판이 그를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철도를 합병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미국 산업에 대해 은행가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철도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는 그에게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거부했죠. 이것은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었고 모든 위대한 사업가들이 알듯이 이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였습니다. 한 철도 회사를 인수한 후 모건은 그의 재정 마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강화했고 부채를 재구조화하고 추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등 그의 재정 플레이북에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건은 통제 불능 상태의 철도 산업에 서서히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의 노력에 대해 드렉셀, 모건 앤 컴퍼니는 주요 철도 회사와의 모든 미래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상당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20개월에 걸친 재정적 위협에서 제2피 모건은 돈뿐만 아니라 새로운 악명 높은 명성과 위신도 얻었죠. 그의 점점 더 인상적인 평판이 그를 이전에 갔던 것보다 더 멀리 결국은 그를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직책인 대통령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모건은 철도 재앙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위기 상태였고 금은 전체 미국 경제의 기초였으며 그 기초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응으로 제2피 모건은 미국의 금 준비금을 복구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이를 지크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모건은 그의 계획이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재로 물러나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며 솔리테어 게임을 즐겼죠. 1시간 만에 답장이 도착했는데 아니오였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항상 했던 것처럼 미국 대중에게 채권을 팔기로 결정했지만 모건은 채권 발행은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정부가 3주 내에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 없이 제2피 모건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달려가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고 대통령이 육지의 왕이라면 모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금융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의 면담을 거부했지만 모건이 격렬하고 압박하는 어조로 대답했죠. 나는 워싱턴에 대통령을 만나러 왔고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정부는 파산 위험을 감수하고 금 보유량에서 매일 200만 달러를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착 다음 날 아침 모건은 대통령과 그의 몇몇 장관들을 만나러 갔지만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말을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건에게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보유량이 900만 달러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은 재무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모건은 그의 기회를 보고 뛰어들었고 그는 방 안의 사람들에게 그가 그날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표를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로써 미국 정부는 오후 3시까지 부도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의 곤경을 깨닫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돌아서서 모건 씨, 제안하실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건은 미국과 유럽 투자가들이 함께 금을 정부에 공급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전 남북전쟁법의 구식 조항을 활용하여 재무부가 모건의 민간 연합으로부터 금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보유량을 늘리고 유출을 막았으며
더 중요한 것은 조항이 대통령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어 클리블랜드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재앙은 방지되었고 모건은 미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제했으며 그는 국가를 붕괴의 직전에서 구해냈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완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그의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이로써 모건의 행동이 탐욕스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애국자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모건 같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1901년에 J.P. 모건이 앤드루 카네기에게 접근받았던 사례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카네기 스틸이 정상에 오르고 매년 4천만 달러를 벌고 있었지만 앤드루 카네기는 사업계에서 은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의 사업을 팔 가격을 적어서 모건의 사무실로 보내게 했습니다. 4억 8천만 달러의 가격표를 한눈에 보자마자 J.P. 모건은 즉석에서 동의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거래로 그 당시 카네기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 후 계약을 축하하면서 카네기는 1억 달러를 더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고 그랬다면 내가 지불했을 거다라고 모건이 답했습니다. 카네기 스틸을 이용하여 모건은 미국 스틸 코퍼레이션을 구성하고 그의 합병 활동을 계속하여 국가 총 생산량의 60에서 70%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이상 회사인 US 스틸을 창립했는데 이 회사는 당시 가치가 14억 달러로 놀랍게도 미국 GDP의 7%에 해당했습니다. 모건의 새로운 회사인 노던 시큐리티즈는 강철 산업에 대한 그의 철 같은 통제력 외에도 전국에서 가장 큰 철도 회사 2곳을 인수하고 통제했죠. 이는 모건이 당시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0%가 철도 회사로 이루어진 시점에 모든 철도선의 3분의 2를 소유하게 된 것을 의미했고 사람들은 모건이 미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으며 그 말을 믿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대통령 자신, 즉 시어도어 루스벨트였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맥킨리 같은 이전 대통령들은 대기업들이 나라를 장악하는 것에 매우 찬성했거나 적어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조적으로 루스벨트는 독점에 반대했으며 미국 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규모도 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모건과 대통령은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죠. 1890년 셔먼 독점 금지법을 활용하여 루스벨트는 노던 시큐리티즈와 US 스틸 같은 기업들을 철저히 해체하려고 노력했고 철도 패스 같은 대기업들의 뇌물을 받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문제없던 시절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루스벨트는 J.P. 모건을 미국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보았고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통제받지 않고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건과 그의 노던 시큐리티즈는 루스벨트 세계관의 예시가 될 것이었죠. 자신의 대통령 내각에 상의하지 않고 루스벨트는 노던 시큐리티즈가 독점 금지법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생애 두 번째로 모건은 백악관으로 달려가 대통령을 만나려 했는데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성급한 움직임에 앞서 경고를 받을 시간을 가져야 했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루스벨트가 답했습니다. 결국 노던 시큐리티즈는 1904년에 모건의 항소를 뒤집은 대법원에 의해 해체되었고 J.P. 모건은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간섭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로 사냥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건은 좋다. 첫 번째 만나는 사자가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테디라고도 알려진 루스벨트 대통령은 모건이 전체 경제를 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능력은 1907년에 다시 시험되었는데 미국 구리 회사의 실패로 주식시장이 패닉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전체 광업 산업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두 개의 증권회사와 은행도 모두 주말 내에 거래 정지에 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또다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은행 뱅크런이 이어졌으며 국가의 은행들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늦추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몰려들 때 은행 직원들이 돈을 느리게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고객들과의 각각의 거래를 고의적으로 늦췄는데, 아마도 이런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은행 뱅크런 사진에서 줄이 길게 늘어선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대중들이 동시에 계속해서 돈을 빼간다면 그 영향은 수년간 느껴질 것이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 존 피어폰트 모건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차이를 뒤로 밀어야 했으며, 그의 행정부는 모건이 개입하도록 요청했고 모건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부 자금 2,5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존 D 록펠러는 자신의 개인 재산의 절반을 모건에게 제공했는데, 그것이 나라를 대공황으로부터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자신의 요트에서의 사업처럼 모건은 무대를 설정해야 했고, 그는 국가의 가장 큰 은행과 신탁사의 대표들을 자신의 사설 도서관에서 모여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모건은 대형 은행과 신탁사가 자신들의 작은 경쟁사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지며, 그런 다음 그는 문을 잠그고 혼자 하는 카드게임인 솔리테어를 하며 은행가들이 서로 협상하게 놔두었고, 기자들은 불안하게 밖에서 기다리며 소식을 듣으려고 했습니다. 새벽까지 국가의 가장 큰 은행과 신탁사들의 지도자들은 몇 년 전의 코르세어 협정처럼 결정을 내렸고, 모건은 실패하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날 때까지 또 다른 위기가 피해졌죠. 제2피 모건은 영웅으로 찬양받았고 월스트리트를 걸을 때 행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 특히 월스트리트 은행가가 하나의 나라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이었고, 비록 모건이 반은퇴 상태에 있고 70대 중반이었지만 그는 그의 업적에 대해 반대에 계속 직면해야 했습니다. 1912년에 모건은 푸조위원회에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 위원회는 소수의 강력한 은행가들이 보유한 대규모 금융력을 조사하는 상원 주도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수많은 은행들을 조사했지만 제2피 모건이 정부 십자선의 주요 목표임이 분명해졌죠. 그러나 모건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가 권력을 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이 원한 것이 결코 권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 가운데 모건은 그의 외교적 능력을 과시하는 데 이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상업신용은 기본적으로 돈이나 재산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까? 라고 하위위원회 변호사가 물었을 때, 아니요, 선생님. 첫 번째는 인품입니다라고 모건이 영리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그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건은 그의 112개 기업과 341개의 이사직을 통해 무려 21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단독으로 통제했으며, 이는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모건을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하지 못했지만, 푸조위원회는 결국 연방준비은행 설립과 소득세 확립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죠. 여러 차례의 경제적 위기를 미국에서 피하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모건은 그의 정신적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모건은 그의 경력을 거쳐 불안증을 겪었으며 부자가 될수록 갈수록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잃을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은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건은 민감한 사람이었고, 언론의 부정적인 묘사는 그를 탐욕스러운 사업가로 그려냄으로써 그의 우울증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신문 만화에서 자신이 악마같이 탐욕스럽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질 때마다 기분이 상했죠. 이제 그의 마지막 몇 년간 그는 엄청난 비판을 견뎌내면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애국적인 금융가로서 그의 업적을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 모건은 과음을 즐겼고 쉐리 와인과 포트 와인을 대량으로 마시며 하루에 수십 개의 시가를 피웠으며, 그는 아침 식사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말이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중 하나인 타이타닉호의 침몰 소식을 듣고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그는 부유한 선박을 그의 해운 신탁을 통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와 그의 수백만 달러 상당의 예술품 컬렉션이 1912년 4월 14일에 침몰한 운명의 선박에 탑승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간의 행운이었죠.
아마도 이 모든 것이 75세의 거인에게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를 여행하던 중 1913년 3월 31일 모건은 자정 직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J.P. 모건 주니어는 아버지의 죽음을 푸조위원회 탓으로 돌렸으며 이 위원회가 그의 아버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월스트리트는 조기를 개양하며 뉴욕 증권거래소를 정오까지 폐장했고 그의 사망 당시 그의 개인 순자산은 대략 8천만 달러로 계산되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그의 예술품 컬렉션에 있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모건의 사망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의 적은 재산에 대해 듣고 그는 자신과 같은 거물들에 비해 빛이 바랜다고 말했으며 그조차도 부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건의 유산은 그의 지갑의 무게를 훨씬 뛰어넘는데 그의 죽음 후 그의 그림 중 많은 것들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으며 그의 개인 도서관은 1924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어 그가 평생 동안 축적한 영향력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2피 모건의 삶에서 가져갈 수 있는 교훈들은 물론 영향력과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모두가 모건에 억제되지 않은 그리고 날카로운 정직함을 인정했는데 심지어 그의 치열한 경쟁자인 루스벨트 대통령조차도 그의 인품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모건 씨는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했지만 그와 접촉할 때마다 나는 그의 매우 큰 힘과 그의 진실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J.E.P. 모건처럼 같은 추진력과 열정으로 직면한 도전을 마주하길 희망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말입니다.